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타격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에이테크스에 이어서 이번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우입니다. 자, 이 스톰 섀도우 이름이 뭔가 영화 제목 같지 않나요? 실제로 영화 G.I. 조에 나오는 이병헌의 캐릭터 이름이기도 했죠. 1994년 프랑스와 영국이 함께 공동 개발해서 2002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명 스톰 섀도우, 프랑스명으로는 스캘프 이지. 자, 지금부터는 스톰 섀도우로 통일할게요. 미국산 에이테크스는 이제 땅에서 땅으로 쏘는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 나가요. 스톰 섀도우는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560km, 수출용은 220km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 사정권이 짧은 데는 500에서 6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러시아 영공에 들어가면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테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스톰 섀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저거 하나면 모스크바에 있는 주요 목표물을 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지대지 미사일과 달리 또 전투기에 실려 나가니까 저공 비행으로 낙하시키면 러시아를 훨씬 가까이에서 때려서 타격감을 극대화할 수도 있겠죠. 탄두 중량은 450kg, 속도는 마하 0.8, 또 30m의 비행 고도로 표적을 타격합니다.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과 아주 유사해요. 사실 우리도 이 독일 타우러스냐 아니면 영국 스톰 섀도우냐 둘 중 하나를 택하려고 경쟁을 시켰어요. 그런데 독일이 영국한테 이전부터 입찰전에서 자꾸 밀리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는 일종의 절충 교역으로 기술 이전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타우러스를 선택했다고 해요. 참고로 독일은 구매 수량을 늘려주거나 또는 대당 가격을 깎아줬으면 깎아줬지 기술 이전에는 난색을 표하기로 유명합니다.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 타우러스만은 예외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공군이 중요시하는 그 지하 벙커에 대한 공격 능력, 즉 지하 관통 능력이 매우 뛰어났던 건 우리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타우러스의 수출이 지지부진하던 탓에 독일하고 우리 이 양자의 이익이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톰 섀도우에 사용되는 탄두는 브로치라고 해요. 이중 탄두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성형 작약 탄두라고 하죠. 그러니까 탄두 안에 있는 폭약을 좀 오목하게 성형을 해서 폭발 에너지를 특정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지향성 폭약이 있어요. 이게 먼저 빵 터지면 이 표적을 보호하는 그 외피를 먼저 뚫고 그 뒤에 있는 탄두 본체가 쑥 들어가 터지면서 표적을 내부에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유도 방식은 GPS, 또 관성항법, 적외선 화상유도, 또 지형대조 이 네 가지 방식을 조합해서 써요. 그러니까 GPS를 통해서 정해진 코스로 날아가지만 설령 방해 전파를 쏴도 이 관성항법을 통해서 입력된 코스 그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형을 따라 낮은 고도로 유지하며 비행하기 때문에 적 레이더에 탐지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미사일 자체 디자인도 전파 반사 또 적외선 방출을 최소화하는 이런 스텔스 디자인이라는 것. 이래서 적의 탐지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 예정된 표적, 그 코 앞에 도달하면 미사일이 위로 쫙 올라갔다가 아래로 다이빙하듯 내려와서 표적으로 돌진하는데 이때 이 기술에 탑재된 IIR, 그러니까 적외선 화상시커가 표적을 탐색하고 식별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자신이 이 막판에 표적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날아가는 것이죠. GPS, 전파 방해, 일종의 전파 교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명중률을 낮추려는 시도가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무기의 성능이라는 거는 실전 기록이 말해주죠. 스톰 섀도우 2003년 이라크전 그리고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에도 쓰였고요. 무려 97% 넘는 그런 임무 성공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시리아 IS를 상대로 이 스톰 섀도우를 사용했다고 해요. 당시 IS가 사용하는 이 콘크리트 벙커를 폭파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끈질기게 이 스톰 섀도우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영국이 확전을 우려해서 거절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2023년 인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서방 기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스톰 섀도우는 모두 이 전투기 4기종에 사용이 됐어요. 미라지 2000, 라팔, 토네이도, 타이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 기체들이죠. 한마디로 나토의 주력 기체들에 실려서 날아갔던 게 이 스톰 섀도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나토는 둘째치고 서방제 기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운용해? 하는 생각이 들죠. 일단 구소련의 이 수호이 24 전폭기에 스톰 섀도우를 탑재해서 사용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한 건 이 구소련의 전투기나 전폭기는 서방 측의 표준 규격의 폭탄이나 로켓을 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톰 섀도우를 매달고 날아가다가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된다는 거죠. 일단 투하가 되면 미사일 자체 추진력으로 날아가고 강력한 경로를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운용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수호이 24가 최대 8톤까지 무장 탑재가 가능한 고속 공격기입니다. 그러니까 1.3톤의 스톰 섀도우 2발을 싣고 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러시아군 방공망을 피해서 초저공으로 비행하다 갑자기 고도를 높여서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고속으로 빠르게 회피하는 그런 기동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 실제 가동 가능한 수호이 24의 수량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우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공격 효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양상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심의 시선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스톰 섀도우, 자, 러시아군의 어디를 노리게 될까요? 스톰 섀도우의 등장으로 최대 300km 범위까지 위협은 할 수 있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사거리가 넘사벽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거리 한계로 우크라이나가 건드릴 수 없었던 러시아 군 시설을 타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선 후방의 철도 거점, 탄약고, 러시아의 어떤 그 물자 기지 등을 공격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러시아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곳이 이 크림반도, 크림대교잖아요. 작년 가을에 한 번 폭발이 나고 나서 사용이 안 됐던 곳인데, 자, 이 우크라이나가 또 한 번 여기를 타격을 할 경우 이 동부전선 러시아군 작전에도 큰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톰 섀도우의 실제 성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펙은 훌륭하지만 현실에서는 격추되고 있는 미사일이다. 특히나 러시아의 이 레이저 대공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더 암담한 무기가 될 거다.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최근 개봉한 다큐 영화 이 마리우폴에서의 20일, 적어도 이 침공 첫날엔 대다수의 이 마리우폴 시민들은 벙커에 잠시 있다가 폭격이 끝나면 다시 오게 되겠지. 자, 늘 일상처럼 다시 돌아가겠지라는 낙관적인 상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제 침공 당일부터 하루하루를 거듭하며 더 참혹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0일이 지났습니다.